한때 유행하던 헬조선이라는 단어, 그 뜻을 이해한 프랑스 여성이 상당히 분노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를 뒤돌아보게 만드는 이 여성의 이야기,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저는 프랑스 남부 리옹 근교의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난 줄리아라고 해요. 도시에서 차로 1시간도 채 걸리지 않는 거리지만 숲과 들판이 어우러진 마을은 늘 평화로웠죠.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어릴 땐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랐지만 도시에서 살아본 뒤에는 시골 마을의 평화로움은 제 인생의 뿌리 같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성인이 되어 도시로 나가 거기서 생활을 하면서 아무래도 삭막한 환경 때문에 적응하기 어려웠고, 그래서 그런지 거기서 평화를 추구하고 사람 간 사랑을 믿는다는 그 종교에 가입했던 거죠. 이름도 생소했고 주변의 시선도 곱지 않았지만 당시에 저는 그 어떤 종교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랑이 존재할 수 있다는 그 믿음 하나에 끌렸어요. 확실한 건 제가 어릴 적 마을에서 느꼈던 함께 있음의 따뜻함을 다시 떠올리게 해주는 공간이기 때문이죠. 그곳에서 저는 지금의 남편을 만났어요. 한국에서 온 청년이었고 말도 문화도 너무 달랐지만 이상하리만치 마음이 편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종교적 매칭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 사람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마음이 생겼고 결국 우리는 결혼을 결심했어요. 과거 그 종교에 가입해서 거기서 한국인 남편과 결혼을 했고 지금은 한국에 살고 있죠. 하지만 지금 종교 생활은 완전히 접었습니다. 믿음이란 것이 자유롭고 자발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점점 그것이 의무와 통제처럼 다가오더라고요. 남편 역시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고 결국 우리는 심사숙고 후 종교 활동을 완전히 접기로 결정했어요. 어떤 면에서는 배신감도 있었고 아팠지만 그 결정을 후회하지는 않아요. 그래도 하나 건진 건 제가 한국에 올 수 있었다는 것? 사실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크다고 느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한 마음이 있다는 건 사실인 거니까요. 종교를 완전히 떠난 이후 저희 부부는 파리로 이동해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더 이상 특정한 조직에 얽매이지 않고 오롯이 우리 부부만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사실이 참 편안하게 느껴졌죠. 남편은 프랑스 문화에 적응해보려 애썼고 언어 공부도 원래 하던 대로 성실히 했고 틈틈이 현지 회사에 이력서를 넣고 일도 시작했어요. 사실 그 당시만 해도 우리 인생은 이제부터 여기서 시작이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한국은 남편의 고향일 뿐 이제는 우리가 지켜야 할 무대는 이곳이라고 믿었죠. 게다가 그 시절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솔직히 말하면 썩 좋지 않았어요. SNS만 봐도 한국어로 탈조선이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졌고 영어로 번역하면 헬조선이라는 단어가 너무 익숙했거든요. 전부 다 남편이 한국을 떠난 이유라며 그런 것들을 보여줬어요.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한국을 떠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삶으로 여겨질 만큼 당시 2010년대 한국은 지옥이라고 했어요.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디에든 자유경쟁이 있고 사회생활은 힘이 들기 마련이고 남이 돈을 버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당시에 한국의 젊은이들은 솔직히 패기가 없고 의지도 없고 게으르고 투정만 부릴 줄 아는 사람들이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지만 당시에 남편도 그런 헬조선 사상에 물들어 있던 사람이고 남편이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하길래 저는 한국 역시나 중진국의 함정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불운한 상태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한국을 떠나 프랑스에서 도전하는 남편이 멋져 보였고 대단해 보였던 거죠. 그리고 프랑스 대학교에서 유학을 하며 학생 시절 저와 결혼하고 결혼 직후 졸업하며 이렇게 이력서를 넣고 파리에서 직장을 잡아 다니고 있으니 저는 남편이 정말 더 대단해 보였던 거예요. 남편의 페이스북에는 하루에도 몇 명씩이나 프랑스 생활은 어떠냐, 과연 동경할 만하냐, 행복하냐, 정말 선진국은 다르냐 이런 메시지가 왔고 남편은 그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해주는 걸로 하루를 마무리했었죠. 그래서 저는 남편이 프랑스에 100% 만족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솔직히 당시에 저는 도시의 삭막한 생활이 힘들어서 마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긴 했지만 옆에 있는 남편이라도 만족해하는 것 같아서 그걸로 괜찮았던 시기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조심스럽게 꺼낸 말이 있었는데 저한텐 그게 좀 뜬금없이 들렸어요. 우리 한국에 가서 살아보는 건 어때?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그저 농담이겠거니 했어요. 이민 초기의 외로움이나 프랑스 회사에 다니면서 거기서 생긴 문화 차이, 피로함이 한창일 때 꺼내는 단순한 투정 같은 말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남편은 진지했어요. 처음 프랑스에 왔을 땐 분명 설렘이 있었지만 살아갈수록 남편은 점점 자기 자신을 잃어가는 기분을 느꼈다고 했어요. 익숙하지 않은 언어, 무심한 이웃, 그리고 가족과 멀리 떨어져 있다는 감정은 남편을 조용히 무너뜨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곳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한국이 더 잘 맞는 것 같다고 했어요. 처음엔 단순히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남편은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인정하게 되었죠. 한국이 지옥과 다를 바가 없다던 이유로 지목된 무한경쟁, 사회생활은 힘들고
남이 돈을 버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 프랑스에서도 정확하게 100% 일치했었죠. 게다가 외국 출신인 남편은 프랑스인들이 느끼는 것보다 몇 배는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환상을 가지고 프랑스에 왔는데 다를 바가 하나도 없고 힘든 건 매한가지고 그렇다고 프랑스에서 번 돈으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냐? 그것도 전혀 아니었으니까요. 남편은 어리석게도 자신이 프랑스에서 돈을 벌면 부자가 될 거라고 당연하게 생각했대요. 저는 그 이야기에 반문을 했죠. 프랑스에서 일한다고 다 부자가 될 순 없는데 주변 프랑스인들이 다 부자는 아니지 않아? 라고 물었더니 남편은 결국에 인정했어요. 도피성으로 프랑스로 왔고 여기서 정착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는데 그 정도의 노력이면 한국에서는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생활을 할 수 있었다는 그 사실을 말이죠. 그리고 남편이 그런 말을 하고 한국에 가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했을 때 저 역시나 이미 그 순간에 한국에 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기는 했어요. 말씀드렸듯 저 역시나 도시 생활이 힘들고 지쳐서 어디든 다른 곳으로 가고 싶어 했고 남편이 헬조선이라는 단어를 쓸 때마다 속으로 나도 헬프랑스를 떠나고 싶은데 그래도 그건 어렵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잔인한 이야기이지만 당시 2010년대의 한국의 청년들은 투정쟁이에 이렇게 무모한 도전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지금은 한국에 살면서 알게 된 사실이지만 전부 다 정치 공작으로 만들어진 단어 중 하나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남편은 그 헬조선을 피해서 프랑스로 왔고 덕분에 저를 만나 결혼을 한 것에 감사하기는 해요. 어떻게 보면 헬조선이라는 단어에 일부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정도죠. 우리 부부 둘 다 말이죠. 그렇게 저는 남편의 뜻을 지지해줬고 남편은 인터넷을 통해서 한국에 있는 일자리를 우선 알아봤어요. 그 뒤로 우리는 제대로 된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한국은 중진국의 함정에 빠진 나라가 아니었으며 무역 규모도 엄청나게 높은 수준이고 한국의 GDP도 매우 높은 수준이죠. 유럽에서도 이탈리아는 선진국으로 꼽히고 이탈리아 정도면 당연히 선진국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던 시절인데 한국이 그 수준과 다를 바가 없다는 이야기가 당시에 있었어요. 남편도 돌이켜 생각해보면 자신이 이렇게 종교에 쉽게 빠지듯 헬조선이라는 종교에 빠졌던 것 같다며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이제서라도 제자리로 돌아가겠다고 했어요. 저 역시나 남편이 자신의 힘듦을 고백했듯 한국으로 가서 새로운 삶에 도전해보고 싶은 제 의지도 밝혔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원망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자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남편은 프랑스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당시에 불어능 통자는 일자리를 구하기 쉬웠어요. 한국에 있는 수많은 프랑스 기업에 이력서를 넣으면 웬만하면 면접 제의가 들어왔고 한국 기업인데도 프랑스 수출과 관련된 업무가 있는 곳이라면 대부분 면접 제안이 왔죠. 그래서 남편이 그 어떤 곳에 최종 합격하지는 않았지만 확신을 가지고 한국으로 갔어요. 남편이 한국에서 취업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마음 깊이 안도했어요. 물론 한국으로 돌아가자고 결심했을 때부터 이미 감수해야 할 것들이 많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막상 현실로 다가오면 누구든 불안해지잖아요. 하지만 남편은 자신이 가진 불어 실력을 살려 다양한 기업에 문을 두드렸고 결국 프랑스계 기업의 한국지사에서 일자리를 얻게 되었어요. 정착은 생각보다 훨씬 수월했어요. 가장 먼저 놀랐던 건 월세 수준이었어요. 프랑스에선 도시 외곽에 작은 원룸 하나를 얻더라도 적자는 돈이 들고 보증금이며 관리비까지 따지면 한 달 수입의 절반 가까이를 주거에 써야 하는 경우가 많았죠. 반면 한국에선 신축 빌라를 기준으로도 훨씬 더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된 주거 공간을 마련할 수 있었어요. 재미있는 건 한국의 보증금 제도는 좀 달랐어요. 원하는 대로 보증금과 월세를 조절할 수 있었고 심지어 전세제도라고 보증금만 있으면 월세가 없는 구조도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한국 생활의 합리성에 또 한 번 감탄했어요. 공과금도 마찬가지였어요. 가스비, 전기세, 수도요금이 한 달을 펑펑 쓰며 살아도 이거밖에 안 나온다며 놀랄 수준밖에 나오지 않았고 난방을 틀어놓고 지내도 프랑스에서처럼 계산기를 두드릴 필요가 없었어요. 특히 겨울철 석유 보일러에 의존하던 프랑스의 낡은 집들에 비해 한국의 온돌난방은 말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혁명이었어요. 발바닥부터 등까지 따뜻해지는 그 기분, 정말 그걸 경험해보기 전까진 몰랐어요. 생활비 전반도 놀라움의 연속이었는데요. 프랑스에선 작은 마트에서 장을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50유로는 훌쩍 넘었고 외식을 하려면 더 큰 지출이 따라왔죠. 특히 외식 물가가 정말 부담스러웠어요. 파스타 한 그릇에도 15유로, 디저트까지 곁들이면 하루 예산이 쉽게 초과됐죠. 반면 한국에선 동네 분식집, 백반집, 심지어 프랜차이즈 레스토랑까지도 정말 다양한 가격대가 존재했고 부담 없는 가격으로도 따뜻하고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었어요. 처음엔 이 가격에 진짜 고기가 들어가요 하고 놀란 적도 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충격이었던 건 남편이 받는 월급이었어요. 프랑스에서 일할 때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세금 공제 후 실수령액 기준으로는 오히려 한국에서 더 넉넉했어요. 프랑스에선 사회보장제도 때문에 급여의 상당 부분이 세금으로 빠져나갔고 다양한 공제 항목을 이해하기도 어려웠거든요. 반면 한국에서는 세금이 비교적 간단했고 생활에 직접적인 여유로움이 체감되는 방식으로 들어왔어요. 프랑스에서 그렇게 일하면서도 항상 빠듯했던 생활이 한국에서는 훨씬 효율적이고 여유롭게 느껴졌죠. 이 모든 게 너무 놀라웠어요. 그동안 한국이 무조건 스트레스가 많고 숨막히는 나라라고만 들어왔는데 실상은 달랐어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 사람을 배려하는 구조, 그리고 그 안에서 스스로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도와주는 사회적 리듬. 그건 단순히 숫자로만 설명할 수 없는 삶의 질이었어요. 우리 가족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 어느새 제게 커다란 위로이자 희망이 되었어요. 프랑스에 있을 땐 하루하루가 일종의 생존 같았는데 한국에 와선 처음으로 사는 게 즐겁다는 감각을 느끼게 되었어요. 뭐 하나 특별한 게 있어서가 아니라 작지만 확실한 안정이 삶 전체를 부드럽게 감싸주는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조금씩 한국의 자리를 잡아가던 어느 날 갑작스럽게 전 세계를 휩쓴 팬데믹이 시작되었어요. 코로나라는 이름이 뉴스에서 처음 들려오기 시작했을 땐 솔직히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어쩌면 프랑스에서 워낙 다양한 사회적 이슈와 시위에 익숙해져 있었던 저로서는 이 역시 언젠간 지나가겠지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확산 속도는 우리가 상상하던 것보다 훨씬 빠르고 무서웠고 금세 일상의 모든 흐름이 바뀌었죠. 전 세계가 혼란과 두려움 속에 빠져들 때 이상하게도 저희 부부는 그 시기를 마음이 더 평온해진 시간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을 부담스러워하던 저에게 사회적 거리두기는 오히려 숨을 고를 수 있는 여유를 주었어요. 복잡한 지하철 안에서 누군가의 어깨에 밀려 피곤함을 느끼기보다 텅 빈 차량 안에서 조용히 창밖을 바라볼 수 있었고 북적이는 번화가 대신 한적한 공원에서 남편과 손을 잡고 걷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도시 한복판에서도 들리는 바람소리, 자전거 바퀴가 아스팔트를 긁고 지나가는 미세한 소리들, 그런 걸 하나하나 느낄 수 있는 계절이 저희에게 찾아왔던 거예요.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건 그런 위기 속에서도 한국 사회가 보여준 질서와 대응력이었어요. 마스크 공급이 전 세계적으로 부족했던 시기, 한국에선 정해진 요일마다 약국에 줄을 서서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었고 QR코드를 이용한 출입 명부 시스템, 투명한 확진자 동선 공개, 손소독제가 항상 비치된 공공시설들까지 모든 게 너무도 빠르게 질서정연하게 작동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위기에 대응하고 전 세계 뉴스에서 한국을 롤모델로 삼아야 한다는 뉴스, 심지어 프랑스 방송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 당연히 저는 헬조선이라는 그 거부감 가득 담긴 그 단어가 정말 혐오스러워질 정도였어요. 프랑스의 가족들과 연락을 주고받다 보면 이 정도면 한국이 훨씬 안전한 나라 아니냐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였고 한국이 선진국이 맞는지 중진국인지 하는 논의는 그때부턴 아무 의미가 없어졌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단 하나, 이 나라는 위기 속에서도 사람을 중심에 두고 시스템을 굴러가게 하는 힘이 있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런 나라를 스스로 한국인들은 헬조선이라고 불렀다고? 나중엔 한국인들은 우물안 개구리 아니냐는 생각까지 들더군요. 한국을 알게 될수록 한동안 그 단어를 생각하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고 화가 날 정도였죠. 이렇게 아름답고 완벽한 나라를 왜 한국에선 스스로 비하한 거냐며 말이죠. 다만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는 잠시 멀어졌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이라는 나라와는 훨씬 가까워질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혼자 시장을 보러 가며 가격을 익히고 배달음식 앱을 통해 메뉴를 고르며 한글을 자연스럽게 익히고 남편과 함께 텅 빈 도서관 앞 벤치에 앉아 조용히 커피를 마시며 이 삶이 꼭 나쁘지만은 않구나 하는 생각을 자주 했어요. 누구에게는 답답하고 불안했던 시간일지 모르겠지만 저희 부부에겐 한국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차분히 스며들 수 있었던 시간이었어요. 한국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조급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아주 묵묵하고 강하게 품어주는 나라였어요. 우리는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이곳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가고 있었어요. 혹시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그럼 남편의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셨을까? 하고 궁금하셨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조금 뜬금없을 수 있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어요. 남편은 보육원 출신이에요. 사실 저도 처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땐 놀랐어요. 그동안 제가 들어온 한국 사회의 민낯이라는 이미지 속에서 보육원 출신의 청년이 혼자의 힘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외국 유학까지 하고 취직까지 하고 다른 나라에서 삶을 꾸린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이야기였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그걸 실제로 해낸 사람이었고 바로 그 사람이 지금 옆에 있는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헬조선인 순간이 없었다는 거죠.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는 종종 보육원에 봉사활동을 다니곤 했어요. 그곳에서 만난 아이들은 웃고 떠들며 우리가 생각했던 불우한 삶이라는 단어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일하는 선생님들,
후원해주는 사람들, 자신이 자라난 곳에 다시 돌아와 후배들에게 도움을 주는 자립한 청년들. 그런 사람들을 보며 저는 알게 되었어요. 한국 사회가 생각보다 훨씬 따뜻하고 구조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요. 보육원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선진국만이 유지할 수 있는 사회적 장치예요. 그 안에서 한 사람이 단지 생존이 아니라 성장하고 도전하고 자립할 수 있다는 건 그 사회가 단지 경제적으로만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최소한의 존엄을 지켜내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한국은 그걸 해내고 있었고 이미 오래전부터 그런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왔다는 걸 저는 직접 눈으로 확인했어요. 물론 운영의 어려움이나 개선되어야 할 점들이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어느 나라든 완벽하지는 않으니까요. 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그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 해내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로 지금 제 남편처럼 당당히 삶을 개척해 나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이에요. 어느 날 봉사활동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에 제가 남편에게 말한 적이 있어요. 이래도 헬조선이야? 너를 이렇게 키워준 이 나라를 그렇게 말한 걸 이젠 좀 부끄러워해도 되지 않을까? 남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 이후로 저희 둘 다 그 단어를 입에 올리지 않게 되었어요.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준 나라, 우리를 품어준 이 땅,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준 한국. 그 모든 것에 대한 고마움은 시간이 갈수록 짙어지고 있어요. 한국은 저에게 또 하나의 조국이 되었고 남편에게는 자신을 키운 뿌리로서 다시 돌아온 진짜 집이 되었어요.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축복이라고 조용히 믿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들어 한국이 문제가 많다. 어느 교수가 나와서 또 한국은 이래서 안 된다.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진짜 궁금해서 그런데 다른 선진국들은 그럼 완벽한가요? 그냥 불평 많은 한국인들은 입을 다물어야 합니다. 개선점이 있으면 고치고 그냥 더 앞으로 나아가세요. 제2의 헬조선이라는 단어가 요즘 튀어나올까봐 두려울 정도네요. 부디 한국인들이 만족할 수 있는 것도 배우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 80억 인구 중 최소한 75억 명은 한국을 부러워하고 있다는 걸 알았으면 한다고 말씀드리며 글 마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영상을 아직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시청해보세요. 재미있는 다음 사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